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컨텐츠는 이 동아시안컵 우리 이제 세 번째 경기가 이제 한국과 일본이 있었죠. 근데 3대 0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충격적인 이 패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오인 씨랑 같이 호프집에 들어가 가지고 큰 화면에서 재밌게 볼 줄 알고 거기서 어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3대 0 되고 나서는 저희 둘이 진짜 한 거의 10분 정도를 아무 말도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워낙에 또 관심이 많은 한일전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또 많이 응원해 주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이 동아시안컵에 대해서도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셨겠지만 그때 당시 상황에서도 저도 그 전 경기들을 보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홍콩을 이제 3대 0으로, 그러니까 두 국가 다 3대 0으로 이기면서 이 동아시아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뽐냈다고 이제 할 수 있었겠죠. 물론 중국이랑 홍콩이 그렇게 강한 국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동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하다, 약간 이런 것들을 보여줬으나,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일본은 홍콩을 이제 6대 0으로 이기면서 일본도 굉장히 강력한 국가인 걸 보여줬지만, 이 중국과 비기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지만 이 동아시안컵을 이제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비기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지면은 더 안 됐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비겨도 2승 1무로서 이 동아시안컵을 이제 들어올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결과는 이 3대 0이라는 아주 큰 패배를 겪고 이제 일본이 동아시안컵을 들어올리게 됐습니다. 일단은 전술적인 측면부터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황입니다.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게 무리하게 이제 전방, 완전 전방이라고 말씀드리긴 힘듭니다만, 전방에 이제 패스를 줬는데 이 뒤에 일본 선수들이 있는 걸 봤음에도 너무 무리하게 패스를 줬습니다. 이게 상대 일본 공격수들의 압박이 상당했습니다.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압박이 정말 상당했죠. 이 전방 압박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패스를 줬다고는 해도 경기 전반적으로 백패스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해서 이제 압박이 덜한 우측 측면 수비수에게 공을 줘도 괜찮았을 텐데, 이게 무리한 패스였고 여기서 뺏겨서 이 위험한 슈팅을 허용했죠. 근데 문제는 이게 1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 이게 20초 만에, 이게 우리가 선축이었으나 이게 천천히 빌드업을 할 수도 없었고, 이 공격수 3명이 다 보이는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패스를 준 건 아쉬운 판단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좀 이런 장면들이 좀 많았죠. 나중에도 이거에 관련해서 또 얘기할 게 있기는 한데, 좀 너무 무리하게 전방에 패스를 줬고 그러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근데 줘야 될 때는 그렇게 안 주고 이제 또 안 줘야 될 때는 약간 좀 무리하게 좀 전진 패스를 줬었던 게 좀 너무 아쉬웠습니다. 전술적으로. 전술적인지 선수들의 판단이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 빌드업 축구를 좀 구사하려고 한다고 하죠. 이 벤투 감독님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수비에서부터 이 롱패스로 빌드업을 시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빌드업을 시도를 했고 좋은 기회로 연결될 뻔했습니다. 물론 이게 터치 실수로 인해서 공은 그대로 이제 상대 골킥으로 이어지게 됐지만, 만약에 공을 잘 잡았었더라도 이 일본의 왼쪽 수비 이제 마크를 제외하고서라도 그 중앙 수비 2명에 측면 수비 1명까지 3명인 상황이었기에 이 득점으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 공격과 수비, 그러니까 공수 시에 이 어떤 상황에서든 이 수적 우위를 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죠. 전반적인 경기를 봤을 때. 이 EPL뿐만 아니라 요새는 이 공격과 수비 시에 수적 우위를 점하려는 이 전술 시도로 성공적인 이 공격과 수비를 하는 편인데, 그런 점이 좀 부족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비에서 수비의 수적 우위를 점한 것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공격할 때 이 수적 우위를 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였겠죠. 이건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다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만약에 이 측면 선수가 좀 더 개인기나 발재간으로서 조금 더 이 공을 끌어서 우리 미드필더까지 공격에 가담을 했다고 해도 일본 미드필더 쪽이 그 페널티 박스하고 훨씬 더 가까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려나가면 우리나라 선수가 더 늦었기 때문에 이 공격의 수적 우위는 당연히 점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에 이건 좀 연장인데, 이 공격에서의 수적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방에 빠져있는 선수가 많아서 이 역습에 대비하기가 좋고, 위치를 잘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비기기만 해도 우승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런 전술이 꼭 나쁘다고만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술을 사용했다고 상대가 공격 시에 수적 우위를 점하지 못했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상대의 공격수는 이제 측면까지 포함하면 5명, 그리고 우리 팀 수비수는 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을 잡은 일본 선수가 측면에 있는 팀원을 인식하고 패스를 줬으면 꼼짝없이 우리나라의 이 좌측 측면 쪽이 뚫리는 셈이 되겠죠. 저게 완전 프리하니까. 물론 이 공을 측면 쪽으로 롱패스를 주게 되면 이 수비 재정비할 시간이 잠깐이나마 생기긴 하겠지만, 그때 일본 선수들도 공격 위치를 잡을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게 더 좋았다고는 또 말을 못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랬으면 또 먹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저는 제일 큰 문제점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좀 강하게 공을 가진 선수에게 압박하고 공을 뺏어내려고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자리를 지키면서 이 공을 줄 수 있는 이 방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쁘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 현재 수비가 수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에서는, 그러니까 3명이 2명을 강하게 마크하고 있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그 오른쪽 측면 쪽에 있는 선수를 막기 위해 이 달려나가고 있는 지금 모습도 보이죠. 그리고 왼쪽 측면도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바로 앞에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붙어서 뺏으려고 노력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가가서 뺏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이제 생기는 거겠죠, 상대 선수가.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결국에는 이 패스 방향만을 막다가 중거리 슛을 허무하게 허용을 했는데, 이 우리 수비수들의 발에 맞아 골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코너킥을 내줬고, 만약에 저 상황에서 붙어서 빼냈었다면 역습을 시도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붙어서 좀 뺏으려고 하는 장면들도 분명히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그 동아시안컵에서의 비기기만 해도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뭐 그냥 중거리 슛, 그러니까 위협적이지 않은 중거리 슛은 좀 허용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벤투 감독님이 전술 지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붙어서 빼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으면 좀 어땠을까. 어쨌든 결과가 3대 0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입니다. 뭐 이제 보시면은 상대 공격수의 숫자는 5명이고 우리 팀 수비와 미드필더는 4명인 상황입니다. 근데 저 상황에서 패스를 준다는 건 이 2명의 선수가 지금 패스를 주는 방향 쪽에 이 받는 우리나라 선수가 지금 뒤에 지금 2명의 선수가 압박할 게 뻔히 보이는데도 공을 줘버리는 거는 조금 무책임한 패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이제 상황에서 공격수의 전방 압박이 거세게 들어오니까 그 패스 방향 막으면서 압박해서 들어오니까 직접 이 수비수가 드리블을 하면서 올라가는 판단은 상당히 좋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올라온 상황에서 이 상대의 공격수의 수비가 강하다면, 그 압박이 강하면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하는 것도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 시청자분들께서 이 한일전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크게 답답했던 부분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패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전진 패스를 주다가 뺏기고 상대한테 역습 기회를 내줘버리고, 그리고 조금 기회를 노려서 무리하더라도 전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공격이 많이 진척이 된 상황에서도 다시 골키퍼한테 공이 돌아가는, 백패스로 해가지고 공이 다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좀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제 골 장면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솔직히 일본이 정말 좋은 패스를 줬고 득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공격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우리나라 이 압박은 거의 없었고, 이 공간을 막으려고 노력할 뿐이 뭐 달라붙어서 뭐 뺏어내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공격수 입장에서는 난감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는 뭐 크로스로 올리는 것이 뭐 베스트 플레이였고 뭐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게 실점으로 연결이 됐고요. 뭐 가장 취약해 보이는 오른쪽 측면으로 이제 그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골을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술은 이 맞고 나서 역습을 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이
제가 뭐 일본을 얕보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월드컵 중인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 같은 우루과이를 만약에 만났을 때 호날두나 발베르데가 저런 상황에서 공을 잡았었다면 중거리 슛을 당연히 했을 것이고 이게 실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저는 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호날두나 발베르데 선수가 공을 잡았었다면 좀 득점을 올렸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일본이 했던 것처럼 취약한 곳에 크로스를 절묘하게 올리면서 득점을 했을 가능성도 당연히 크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패스 공간을 틀어막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공간을 팀원들이 막아줬다 싶으면 달라붙어서 뺏어내려고 하는 노력도 정말 크게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게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먹혔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골 장면은 조금 너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수비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고, 숫자가 많다고, 물론 수비가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만, 유리했던 건 사실이죠. 왜냐면 수적인 우위를 점하는 건 당연히 유리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솔직히 코너킥 때 우리나라의 수비가 부실했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페널티 박스 안 우리나라 이 수비 숫자는 9명이고 일본 선수는 5명이었습니다. 거의 2명이서 1명을 마크가 가능한 상황에서 먹혔다는 거는 정말 안타깝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선수가 유럽 선수라서 신체 조건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었던 것도 아니고 같은 아시아 선수들끼리 하는데 숫자가 훨씬 더 많았음에도 골을 먹혔다는 건 그냥 수비가 많이 부족했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더 자세히 보시면 문제가 더 큽니다. 그냥 프리하게 헤더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수적인 우위가 훨씬 더 많았음에도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수적인 우위를 점한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장면이고, 권경원 선수가 어떤 일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점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점프 시도를 했었다면 좀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헤딩으로 직접적으로 닿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시야를 가리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도를 해서 안 좋을 건 분명히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 수비의 마크가 약했고 좀 느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좀 거의 시간이 다 되었던 상황이었고, 그 2대 0이라는 숫자를 뒤집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같이 뛰어갔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공이 저렇게 진행될 줄 몰랐겠죠. 저 진행 과정에서 그 약간 칩슛처럼 해서 그 크로스를 올려주는, 그러니까 롱패스를 주는 이 장면은 정말 일본 선수 센스가 정말 뛰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상이 안 가는 상황이긴 했죠. 이게 선수의 개인 기량이 좀 뛰어났었습니다. 일본 선수가. 하지만 이거는 이런 상황도 예상을 하고 같이 달려갔었어야 됐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수비 미스가 나왔다는 거는 좀 나름대로의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을 수는 있겠죠. 이거는 이미 2대 0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이미 늦은 시간에.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가려고 했는데 좀 핵심만 집어서, 근데 좀 길어졌네요. 이런저런 말을 덧붙이다 보니까. 네, 어쨌든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한국이 일본한테 이 3점 차 이상으로 패한 것이 이제 1974년에 1대 4, 그리고 2011년에 3대 0, 그리고 2021년에 3대 0 이후에 이번 동아시안컵이 네 번째가 됐습니다. 이 3대 0의 경기 결과는 너무 아쉽고, 이런 점수는 압도적인 팀과 그냥 좀 못하는 팀이 붙었을 때 나오는 경기 결과가 거의 3대 0이고, EPL에서는 3대 0이라는 경기 결과를 맨시티나 리버풀이 붙지 않는 이상은 좀 보기 힘든 점수임에도 우리가 이렇게 점수가 나왔으니까 좀 더욱더 아쉬움을 좀 더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2021년이나 2022년 지금 1년 텀인데 둘 다 3대 0으로 패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일본과 대등하게 싸우기도 힘들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물론 이 더운 날에, 너무나도 더운 날이죠. 이 대한민국의 태극전사분들이 이 태극기를 이제 가슴에 달고 열심히 싸워주신 태극전사분들께 진짜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도 크지만 한국 축구 팬으로서는 아쉬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한일전은 좀 우리나라에서 관심도가 매우 높고 이 정서적으로 꼭 이겨야 하는 경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특히나 이 3대 0이라는 스코어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나가 있는 선수들이 다수 출전을 안 했다고는 해도 그건 상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손흥민 선수나 황희찬 선수, 황의조 선수들이 뭐 그러니까 빠져서 패배했다고만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의 이 국대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 당연히 패하면 안 되었던 경기였고, 이 이후에 이제 그 월드컵이니까요. 일본 축구가 한국 축구보다 좀 더 앞서 있다고도 제가 감히 좀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중요도가 뭐 굉장히 높았던 경기는 아니었죠. 이 동아시안컵이라는 게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경기는 아닙니다. 이걸로 뭐 군 면제도 당연히 안 되고요. 선수들 앞길에 대해서. 뭐 그렇기 때문에 3대 0이라는 스코어를 제외하고는 뭔가 크게 막 이렇게 막 상실감을 느끼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만, 이제 월드컵과의 이제 나름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감독님도 똑같고 나름 그 우리나라 국대 일선발 선수들도 몇 명 보였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부족했지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욱더 재미있고 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